오늘 상황. 자, 그래서 이 두 유전자가 바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얘기한 뭐 회장님 같은 사람들이랑 이제 결정권자들이지. 그러면 이 밑에 중역들이 있겠지. 실무진들. 이들이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전부 전사인자라는 얘기. 전사인자도 급이 다른 거지. 이들은 저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있는 친구들이고, 이들이 활성화를 시키면 그 밑에 하부 유전자들이 또 자기 밑에 것들을, 그러니까 회사 조직이나 무슨 뭐 큰 뭐 군대, 회사 뭐 그런 조직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하이어라키라고 영어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절이 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룹으로 이름이 불리는 거지. 하나는 뭐라고?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요거를 영어로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있죠. 리피하고 에이피탈라원. 얘네들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두 개의 유전자인데 이름이 유전자를 왜 하나는 리피 또 하나는 에이피탈라. 리피라는 게 뭘까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리피? leaf, 잎. 꽃이 없는 거야. 꽃을 안 펴. 잎만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 처음에 발견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얘네들이 마치 간 애들을 찾아 돌연변이.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어떤 돌연변이 꽃이 이제 식물이 있는데 얘는 꽃을 암만 기다려도 꽃을 안 피네? 잎만 무성하고? 넌 뭐가 잘못됐니? 알고 보니까 그 식물의 유전자 중에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이 리피라고 부르는 이 꽃 분열조의 결정 유전자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 기능이 상실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보통 유전자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다고. 돌연변이가 돼서 그 기능이 없어진 그런 애들을 따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얘는 꽃을 전혀 항상 절대 못 피우고 항상 잎만 만들어내니까 얘 별명을 리피라고. 근데 그 리피라는 별명을 만들게 한 장본인을 나중에 찾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유전자들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은 리피다. 에이피탈라는 뭘까? 피탈이 뭐야? 페랄. 꽃잎이 페랄이잖아, 페랄. A라는 얘기는 뭐지? 없다라는 얘기지. 브라질에서 있어서 여기 조금 이해되네? 영어가. 에이피탈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꽃잎이 없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됐을까? 돌연변이. 얘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꽃잎이 절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중요한, 다시 뭐라고? 이들 이름이 뭐?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메리스템 아이덴티티 진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그렇게. 그럼 요 밑에 부하들, 이 둘의 부하들 유전자들은 뭘까? 이 그룹을 뭐라고 볼까? 꽃 기관 결정 유전자라고 부르죠. 영어로 Floral Organ Identity Gene이라고 해서. 근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비슷한 동일한 계통의 호메오틱 유전자들이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호메오 유전자들이라고 하는 전사인자들이, 얘네들도 다 전사인자들인데, 호메오 유전자라고 이제 나중에 화학과니까 뭐 이 이름 들어볼 일은 없겠다. 앞으로. 생물학과에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면 유전자들 할 때 이제 호메오 유전자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계통의 유전자들. 중요한 것은 전부 전사인자들이란, 얘네들 역시 전사인자. 그러니까 전사인자들도 급이 다른 거지. 상관과 부하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실무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그 리피와 에이피탈라들은 야, 우리가 이제 꽃 만들까 말까, 그것을 확실히 방침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들이고, 요 꽃 기관 결정 유전자, 이 호메오 유전자들은 실제로 얘네들이
꽃받침, 꽃잎, 수술, 무슨 암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실무진들이라. 자, 요게 이제 또 아주 마치 중요한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꽃 기관들이 결정이 될까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매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자, 지금 A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려고 찬찬히 들여다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전부들 여기에 꽂혀가지고 전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건 뭐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어느 책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까짓거 그래 뭐 속는 척 하고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래서 꽃이라는 건 결국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윤생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꽃 기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무슨 치마가 이렇게 혹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꽃잎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심에 분수대가 있으면 그 분수대 중심으로 뭐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걸 이 윤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꽃들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꽃하면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일 중심에 뭐가 있죠? 꽃. 제일 중심에 어떤 암술이 있잖아요. 심피라고 하는 그 암술이 있고 그 주변부로 누가 여왕벌을 주변부에 뭐가 있듯이 그 주변부로 누가 수술들이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지.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꽃잎이 쭉 돌아가고 맨 마지막으로 맨 가장자리에 꽃 받침이라고 이것이 항상 기본적인 구성이라는 얘기지. 그럴 때 이 구성을 어떻게 유전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치 개발이 전혀 안 된 허허벌판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변하잖아.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 이런 식으로 어느 특별한 위치에 중심에 암술, 바로 그 바깥쪽에 수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꽃잎, 그 다음 메인 가장자리에 꽃받침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누구? 그렇지. 꽃기관 결정 유전자. 걔네들이 뭐라고? 전사인자라는 얘기지. 전사인자는 뭐?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단백질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몇 개의 전사인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심피라고 하는 암수를 이렇게 발현시키려는 전사인자가 하나 딱 있고 그러면 바깥에 수술들을 만드는 전사인자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 있는 꽃잎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꽃받침. 그럼 전사인자가 몇 개가 필요한 거지? 4개 최소한 4개가 필요한가? 라고 묻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전사인자가 좀 몇 개가 보이죠? 요게 힌트예요. 3개야, 3개. 3개 갖고, 이거 뭐야, 지금? 3개 갖고 4개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별거 아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 어떤 식으로 3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색깔하고 지금 여기서 색깔하고 요 B와 그림 B와 C를 서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림 B와 C를 매칭을 시키는데 색깔과 알파벳을 서로 주의 깊게 보면서 생물학 그림 보는 법은 언제나 항상 그렇다는 거죠. 생물학에서 그림 보는 법. 항상 요
이 레이블을 항상 주목하라. 그 다음에 색깔은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색깔이 같은 색깔이면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색깔별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의 꽃 기관이 지금 나와 있지. 색깔이 서로 다르게. 맨 중심부에 있는 게 누구? 노란색? 심피, 카펠. 바로 그 옆에 수술, 스타멘. 바로 옆에 페럴, 꽃잎. 맨 가장자리에 시펄이라고 하는 발음 조심해야 되지만 요 꽃받침.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각각에 뭐가 어떻게 돼 있어? 이제 그 힌트가 바로 그 위에 있잖아, 지금. AA, AB, BC, CC? 이게 뭐지? 그렇지, 바로 그 전사인자를 얘기한 거지. 그런데 이게 뭐야? 야, 갑자기 전사인자가 아니, 세 개밖에 없는데, 이 네 개를 만드는데, 전사인자가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건 뭐야? 이배체야? 페어로 워크한다는 얘기. 전사인자 AA 두 개. 그 그림이 여기 있는 거고.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개, A와 B, 각각의 두 개 유전자, 지금 꽃기관 결정 유전자인데, A가 전사인자 만들고, B가 전사인자 만들었는데, 각각의 솔로로 일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각자가 솔로로 일했다면,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꽃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개의 전사인자가 필요했겠지. 그런데, 여기서 그러지 않고 세 개의 전사인자만 가지고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서로 이렇게 페어링을 하면 어떻게 돼? 조합이 늘어나잖아,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세 개를 가지고 몇 개 돌려막는 AA 두 개 만들 수 있죠. A, B 서로 짝지을 수 있지. 그다음에 B, C 서로 짝지을 수 있지. C, C 짝지을 수 있지. 네 개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사실 또 A, C를 만들 수 있잖아, 이거. 그런데 그거는 A, C는 지금 여기서 안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전사인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꽃기관 결정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전사인자로서. 서로 일양체라고, 이걸 우리는 다이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두 개가 A와 B가 이렇게 서로 페어를 이뤄가지고서 둘이 서로 짝짓기를 했을 때만 마치 헤모글로빈도 그렇잖아. 헤모글로빈 단백질. 알파 체인하고 알파 두 개에다가 베타 두 개가 네 개가 서로 붙어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만들듯이 많은 전사인자들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합체가 돼가지고서 뭐 합체 로봇도 아닌 것들이 둘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A 둘이 짝지으면 그때는 기능이 꽃받침을 만드는, 꽃받침을 북돋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A하고 B가 서로 둘이 이렇게 합치면 기능이 달라지네? 꽃잎이 만들어지지? B하고 또 C가 서로 합치면 이제는 수술이 만들어지고, C 둘이 완전히 순종으로 CC 하면 이제 카펠, 심피가 자, 여기서 이게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문제지. 가장 중요한. 아니, 왜 AN은 갑자기 둘이서 A라는 단백질 두 개, A라는 전사인자 두 개가 서로 딱 일양체를 만들면 요 꽃받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A와 B가 일양체가 되면 갑자기 꽃잎이 만들어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조금 근처에 가고 있는데, 그거 아주 참 중요한, 무슨 얘기야, 이게? 왜 이게 서로 달라지는 거지? 전사인자는 뭐지? 유전자를 활성을 시키는 거예요, 전사인자.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전사인자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의 타겟이 있는 거예요, 타겟. 내 바빠. 전사인자 A로서 나의 타겟이 있는 거지. 나는 걔한테 가서 나의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A끼리와 A끼리 두 개가 서로 합쳐지는 것과 A하고 B가 서로 혼성화되는 것에 뭐가 달라지는 거지? 타겟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들이 여기서 활성화가 돼서 다른 기관이 만들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근본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의 근본적인, 그러면서 쉽지 않은, 나처럼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처음 이런 것을 접하는 학부생들한테는 좀 뭐야? 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유전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자의 활성화는 결국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단지 식물의 지금 꽃 기관을 만드는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호메오 유전자를, 얘네들이 전부 다 호메오 유전자라고 얘기했죠. 전사인자들이. 호메오라는 유전자들은 어디서 제일 처음에 발견됐느냐 하면은 초파리에서 발견됐어요. 똑같은 계통의 전사인자들인데 초파리에서는 그 곤충의 체절이라고 하잖아요. 배도 만들고 뭐 날개도 만들고, 이 체절들이 다르잖아. 머리, 가슴, 배 하는, 이렇게 곤충의 서로 다른 체절을 결정하는 그런 호메오 유전자들. 그런데 보니까 쥐에도 똑같은 그 유전자들이 있는데, 쥐는 이제 등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직을 만든, 사람도 똑같은 그 호메오 유전자가 비슷한 그런 발생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구나. 호메오 유전자라는 게 동물의 이런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 기관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라구나 알았는데, 나중에 꽃을 공부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여기도 와 있네? 똑같은 유전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100% 다 이해했으리라고는 절대 기대를 안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전사인자들이 서로 짝짓기를 해서 타겟이 바뀌면서, 각각의 타겟들이 바뀌면서 그 결과로 서로 다른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7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그게 아주 꽤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갑자기 정단 분열 조직이 이 분열 조직으로 변하느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된다. 결국 뭐예요? 키워드는 유전자 발현.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전사인자. 그게 이제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들이 변하냐. 그럼 외부적으로 멀리서 이제 숲을 바라본다고 할 때 꽃이 핀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어떤 환경 신호를 감지하고서 꽃이 피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꽃이 됐다고 한번 꽃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꽃을 언제 피우는 것이 좋을까? 그런 식으로 아침 하루를 보면 아침에 피웠다가 저녁에 야 장사 접자 하고 그럴 수도 있고, 1년으로 보면 겨울에 꽃을 피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봄에 피워야 되겠다. 또는 어떤 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난 봄이 싫어 별로.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같은 꽃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꽃들이, 어떤 꽃은 예를 들어서 봄에 꽃을 핀다든가,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든가, 또는 어떤 꽃은 우리는 편의점이야. 24/7 오픈이야, 그냥. 영업시간이 따로 있을 게 뭐 있어. 1년 내내 꽃 피다 가는 거지. 인생 뭐 있대 하고, 꽃생 뭐 있대지. 인생이 아니야. 그럼 각각의 이 스트래티지가 다르잖아. 그 스트래티지가 다를 때 다 좋아. 다 존중해 주는데, 개취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지들이 나는 봄에 꽃을 피기로 했어.
결정을 했어. 좋아. 조상 때부터 이미 뭐 우리 그게 가군이야. 우리는 봄에 꽃을 핀다. 그러면 봄이 어떻게 니들이 언제가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우냐라는 얘기지. 아니 나는 봄 싫어. 가을에 꽃 필 거야. 그럼 니들은 어떻게 가을을 아니? 일기예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힌트가 광주기라는 얘기지.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 계절이라든가 식물의 입장에서는 계절이라든가 또는 이 밤낮을 어떻게 할까? 그게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식물이 이제 아침이다. 일어나 밥 먹자. 저녁이다. 문 닫고 들어가자. 라는 것과 이제 봄이다. 여름이네. 가을이 됐네. 라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식물은 그것을 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식물이 단서를 잡는 어떤 이 환경적인 근거는 뭘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뭘로 가능성을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세요. 온도? 그렇지. 좋은 가능성이야. 식물이 혹시 온도를 느낄까? 온도. 좋아. 근데 온도를 느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는 식물인데, 온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것이 봄이 된지 여름이 된지 뭔지를 내가 알겠어. 라고 결정을 했어. 무슨 문제 없을까? 갑자기 꽃샘추위가 온다든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나는 분명히 이 온도가 갑자기 서서히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봄이구나라고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속았네. 갑자기 겨울에 갑자기 날이 이상기온 때문에 따뜻해진 경우가 있으면 완전 난 폭망하는 거야. 봄이다 하라고 꽃을 피웠더니 아직 크리스마스도 안 됐어. 그럼 이 꽃들은 멸종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온도에 의해서 온도를 느끼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꽃들은 전부 멸종했어. 그러면 또 다른 꽃들은 그 온도는 좀 내가 보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아. 딴 걸로 해야 되겠어. 뭘 갖고 갈까요? 응? 빛 어떻게 해? 어떻게 다르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사계절 결국 온대지방인데 이 태양의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의 앵글이 왜 석양에는 저녁에 노을이 지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훨씬 노랗고 왜 그럴까 그게? 이 앵글이 달라서 빛의 파장 우리가 감지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얼핏 언급을 했지만 그 지난 시간에 식물은 빛을 감지를 할 때 그냥 빛이다 전체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 중에서 그 가시광선 중에서 특별한 파장을 탁탁탁탁 집어서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때는 내가 어떤 파장을 한다.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적색광을 가지고 적색광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것을 근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근적외광 far red라고 해서 그보다 적색보다 파장이 더 빨간 쪽으로 간 애들이 적외선, 자외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적색은 그냥 빨간색이야.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가시광선이 더 이상 아니지. 그런데 적외선이라는 얘기는 그 적외선에 훨씬 가깝게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훨씬 적색광보다 파장이 긴 거예요. 그 두 개. 근적외선, far red와 red 두 개의 요 비율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 낮을수록 둘 중에 어느 파장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을까요? 근적외선이 낮을수록 높다고? 저녁 노을을 생각해서요. 저녁 노을이 되면 훨씬 더 빨간 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근적외선이 그때 더 비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밤을 이 구분을 할 때 요 비율을 가지고
감지를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감지를 하게 된다는 걸 식물의 옛날 조상들은 터득을 한 거지. 그래서 낮이구나. 해가 중천의 뜻은 낮을 때는 이 적색광이 적외선, 그 근적외선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 그러다가 저녁 때쯤 가면 이게 슬슬 비율이 이제 밤이 되면 이거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려요. 적색광보다는 훨씬 더 근적외선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가 그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갑자기 빨간색이 조금 늘어나는 그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지? 그거 어떻게 구분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가지고 구분할까? 우리는 빛을 감지를 할 때 우리 사람은 빛을 감지를 할 때 뭘 갖고 감지를 해? 시력에서 우리 눈에서 빛 감지하잖아요. 그때 누가 감지해 그거? 세포? 세포 안에 뭐가 있어? 단백질, 광수용체라고 하는 로놉신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빛의 특별한 파장을 흡수를 해서 그 특별한 파장의 빛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이제 흥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그러면 그게 이 감지를 하는 센서가 되는 거지. 빛의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 동물도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식물이 없겠어요, 그거? 식물이 있거든. 식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딱딱딱딱 그런 식으로 파장을 해서 센서 역할을 하는 이 단백질들이 동물보다 훨씬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통틀어서 이제 광수용체라고 하는 거지. 포토 리셉터, 광수용체.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광수용체들 중에서 특별하게 계절을 감지하고 밤과 낮을 감지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적색광과 근적색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광수용체가 그거를 역할을 전담을 하는 거예요. 적색광과 근적색광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이 친구의 이름은 파이토크롬이에요. 한국말로 파이토크롬은 뭐라 그럴까? 피토크롬. 그러니까 영어로 파이토크롬, 한국말로 피토크롬. 어떻게 보면 한국말과 영어는 너무도 비슷해. 그래서 이 단백질이 적색과 근적색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있겠지. 당장 내가 학부생한테 어떻게 파이토크롬이 적색광과 근적색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묻는다는 게 뜬금없이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어떤 단백질이 요 두 개의 파장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딱 한 가지 정답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이토크롬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라는 걸 듣게 되면 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이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두 빛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 두 빛을 다 흡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파이토크롬이 레드 적색광을 흡수를 하게 되면 PFR이라는 파이토크롬은 두 가지 형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이 PR이라고 하는 건 레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PR과 PFR이라는 건 red와 far red를 흡수를 할 수 있는 폼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살짝 구조가 다른 거지. red만을 흡수할 수 있는 이 폼일 때는 적색광밖에 흡수를 못해. 그럼 적색광을 흡수하면 그 결과로 얘가 이걸로 변해.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far red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far red로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돌아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far red의 빛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별표를 내가. 얘가 PFR을 폼으로 변했을 때 얘는 액티브, 활성화된 형태의 단백질. 얘는 일을 해.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근적에는 파레드가 얘를 비춰주면 이제 비활성화가 돼서 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 두 개의 폼을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낮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레드가 지금 그러니까 점점 이 폼으로, 그러니까 이 파이토크롬이 가장 왕성하게 활성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양의 활성이 높은 형태가 있을 때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요 파이토크롬이 그 양이 활성화된 형태의 파이토크롬 단백질이 가장 많겠어요? 하루 중에. 해질 무렵. 그동안에 계속 다 먹었잖아. 계속 쫙쫙 먹고 계속 전부 있는 가능한 모든 이 단백질들이 전부 PFR로 전부 다 변했을 거 아니야, 이제.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레드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점점 이렇게 퇴화할 일만 남은 거지. 파레드 바드. 그러니까 요때가 딱 해 지자마자가 가장 요 활성화가 돼 있는 파이토크롬이 가장 많은 상태이지. 그때부터 얘는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친구지. 이때다 하면서 요 밤에 막 일을 하는데 신데렐라처럼 12시 되면 딱 하는 것처럼 이제 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해 뜨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빨리 막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파레드가 지금 해 지고 나서 파레드가 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점점 인액티브, 비활성화된 형태로 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게 이 밤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네가, 그래서 봄에 꽃을 피는 이 식물과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의 차이는 뭘까? 민감도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꽃을 피우는데, 파이토크롬, 요 PFR 파이토크롬이 나는 한 50만 있으면 돼. 응?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과, 아니야, 나는 얘 PFR 폼이 한 100은 있어야 돼. 그 차이로 내가 가을에 꽃을 피울 것이냐, 봄에 꽃을 피울 것이냐가 서로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 그 차이가, 결국 그 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봄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요 레드가 훨씬 더 높은 거지. 가을은 이게 조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루 중에 밤낮도 마찬가지이고, 하루 중에 밤낮도 어떻게 밤에 일을 하고 낮에 무슨 이제 하는 어떤 식물의 생리적인 빛을 감지하고 하는 것도 요 민감도, 얼마나 많은 양의 활성화된 파이토크롬을 내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이 책에는 돼 있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더더군다나 더 희한한 것은 밤의 길이가 개화를 결정을 한다라고 책에는 딱 붙잡아서 해놨는데, 그건 약간 모순이 되는 게 밤의 길이나 낮의 길이나 서로 어차피 상대적인 것인데,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의, 밤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요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어떤 가을에 꽃을 피우는 친구는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을 피우죠. 아니, 밤의 길이가 길 때. 그 다음에 봄에 꽃을 피우는 친구들은 밤의 길이가 길 때
아니 짧을 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차이냐? 밤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많겠지. PFR이. 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얘네들이 액티브한 상태로 있는 게 적겠지. 그 양의 차이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럴 것. 그래서 광주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적색과 근적색광을 그 비율을 감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광 수용체인 누구? 피토크롬, 파이토크롬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적색광을 흡수하면 활성화된 PFR 폼으로. 얘 이름이 왜 PFR이에요? PFR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적, 파레드를 흡수할 수 있다는 폼이지. 그 다음에 PR이라는 얘기는 적색광을 흡수할 수 있다는 폼이고, 그 다음에 PFR 폼이 활성화된 폼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요 파이토크롬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도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만 더 오래 나가서 혼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오래 나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4장은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야. 3장은 그래도. 자, 또 한 가지 이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수께끼였던 게 이제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옛날에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건 식물 생리학자들 사이에 일종의 하나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었어. 옛날에 식물 생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 압시세산이라든가 오옥신이라든가 지베릴린이라든가 그런 식물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상상의 호르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꽃을 피우는데, 그러니까 모든 식물의 생리 변화는 호르몬들이 사실 이제 이 매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운다는 이 대단한 작업을 하는데 호르몬이 없을 리가 없다.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학부 때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교수님이 이제 식물 생리학 수업을 할 때 한 대여섯 명이서 같이 들었어. 딱 그 수업에서 딱 대여섯 명이서, 그 중에 반은 대학원생이고 반은 학부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자유스러운 화기애애한 토론 가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했는데 참 좋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플로리겐에 대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이게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이나 상상의 호르몬이다. 거의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독일 생리학자들이 이걸 먼저 개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독일어 방식으로 플로리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화를 시키는데 개화를 시키는 원동력으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플로리겐으로 된 거예요. 요즘 와서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얘가 단백질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개화 신호 물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하다 최근에 보니까 얘가 호르몬이 아니네, 단백질이네. 왜냐하면 동물에서는 단백질이 호르몬이 될 수가 있는데, 펩타이드 호르몬. 식물에서는 호르몬 하면은 단백질이 아니거든. 전부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질인 작은 화학물질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단백질인 것으로 밝혀진 다음은 그럼 더 이상 이제 호르몬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알고 보니 플로리겐이라는 것이 전사인자였어요. 자, 일단 플로리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분명히 플로리겐은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왜냐면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을 해서 그 파이토크롬의 작용에 의해서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파이토크롬은 주로 이제 잎에 있거든. 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잎에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플로리겐은 파이토크롬의 지배를 받으려면 잎에 있어야 되겠지, 최소한. 또 한 가지 근데 잎이야. 여기가 잎인데 꽃은 어디서 핍니까? 여기서 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물질이, 이 잎에 있던 물질이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해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야. 잎에서 요 정수리로, 잎에서 정단 분열 조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며,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 여기가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얘가 뭘까? 그래서 막 추적을 했는데, 그런데 뭐 다른 뭐 세세한 거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 그림이 이것을 연구 결과의 요약입니다. 잎이 여기 있어. 잎 근처에 있는 요 두 개의 세포가 뭡니까, 이게? 잎 근처에 있는 하나의 이름은 뭐? 컴패니언 셀. 또 하나는 시브 튜브 엘레먼트. 이거 뭐야, 이거? 컴패니언 셀이 뭐였지? 지난 시간에? 동반세포라고 하는 동반세포 뭐였지? 체관에, 그러니까 잎에 있는 지금 그 물관 체관에 있는 그 체관세포 안에 얘가 지금 있는 건데, 그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정체는 뭐냐면 FT라고 하는, FT가 플로리겐. FT의 이름은 뭐냐? 왜 얘가 FT냐? 플라워링 로커스 T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플라워링 로커스 T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결국 중요한 것은 전사인자예요, 전사인자. 이 그림에서 이 FT가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FT가 지금, FT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고 FT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 위에 있는 저 세포가 좀 동반세포야. 동반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체관인데도 불구하고 동반세포는 살아있고 바로 옆에 있는 요 체관 요소인 죽은 세포, 얘는 통로구실만 하는 거지. 딱이야, 딱. 그러니까 요 살아있는 동반세포에서 FT가 체관으로 들어가서 체관을 따라서 정수리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동하네. 플로리겐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잎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어떤 신호 물질이야. 근데 얘네 올라가네. 좀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그 결과로 뭐가? 에피탈라가 뭐였죠? 아까 그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그 회장님이었잖아. 회장님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네. 회장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결국 회장님도 FT 없이는 꼼짝을 못하는 애였네. 그런데 그 FT가 알고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돼야 되는, 그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 꽃 분열 조직으로 환골 탈퇴하는 요것을 처음에 도화선을 당기는 친구가 바로 FT인데, FT가 뭐냐라고 물으면 FT는 전사인자야. 얘 어떻게 일하니? 하고 물으면 어떻게 돼? FT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그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전사인자는 FD라고 하는 친구하고 아까 우리 뭐 서로 짝짓기 하는 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일하네? 그래서 FT하고 FD가 둘이 같이 이량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결과로 AP1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유전자가 이제 만들어지네. 그 단백질이. 얘가 만들어져야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FT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 동반세포에서 온다.
FT는 누가 만들어? 그 동반세포에서? 또 뭐 CEO라고 하는 이상한 전사인자가 있네? 근데 그 CEO라고 하는 그 전사인자는 누가 활성화를 시킬까? 누구? 파이토크롬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한 빛을 감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플로리겐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상상 속에 상상의 나래를 폈던 플로리겐의 정체가 다름 아닌 하나의 전사인자였다. 이 잎에 있는 동반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체관을 따라서 꽃 분열 조직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이 정답 분열 조직이지, 아직 꽃 분열 조직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글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물질인 전사인자, 단백질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뭐.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무성생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베렐린 온도 개화 조절 이런 것도 아직 안 끝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혼자서 내가 강의 동영상을 하든가 아니면 작년 강의 동영상을 재탕을 해 먹든가 편집을 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2주는 연속적으로 휴일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 동영상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휴일 계속 잘 보내시고 시험에 관한 일정 같은 것은 따로 공지사항을 해야 되겠지. 10월 거의 한 20 며칠 정도가 중간고사 날짜가 아닌가 싶은데 내 생각에. 그 다음 정도, 그 정도 되겠지? 아니면 그 주던가. 그래서 잘 보고, 스케줄을 보고, 시험에 관한 정보는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오늘. 응? 출석을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출석? 또 앞으로 2, 3주야 출석은 전부 다 공짜지. 오늘 출석도 그렇지 뭐 공짜지. 혼자 괜히 욕받네.